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8월 22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일단 지난주 목금 이때부터 약간 조정의 기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일단 또 기운이 좀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시점에서 좀 조정이 와서 일정 부분 좀 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생각보다 종목들이 오늘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편중돼서 빠지기보다는 고르게 두루두루 다 빠졌기 때문에 지수는 오늘 3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체감으로는 그거보다는 좀 덜 빠진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어느 한쪽 섹터가 편중돼서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진짜로 고르게 빠져서 일단 체감 지수는 약간 이거보다는 좀 덜 빠진 느낌?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약간 좀 경계 신호가 있었던 게 예탁잔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신용잔고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시장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 초반부터 좀 약간 힘들었죠. 급락하는 과정도 그랬었지만 지금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불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도 환율이 세게 오르면서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면 좀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거의 최고치를 본 것 같습니다. 거의 1340원 언저리까지 가서 마감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렸죠.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원달러 보시면 1339원 70전. 네, 여기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WTI도 조금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90불대 넘어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영향을 최근에 줬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는 올라 있죠.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해하고 심천 다 올라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중국이 다시 한번 LPR 대출금리죠. 대출금리 또 한 번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달, 5월달에 이어서 8월달에도 이제 대출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 하고 8월달 지금하고 5월달에도 15bp씩 두 번 또 연속으로 5월달, 8월달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면 안 되죠. 부동산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을 받쳐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에서 약간 부동산 관련 그런 이슈가 있는 홍콩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쪽들이 조금 선전을 해주면서 중국 지수는 좀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장중 내내 또 미국 선물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도 좀 이미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따가 저녁이 시작할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좀 안 좋은 상태 계속 유지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좀 압박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율 급등은 다들 아까 얘기 들으셨다시피 무역 적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표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이번 주 좀 중요한 변수들이 있죠. 저희 금통이 25일 날 있습니다. 25일 날 금통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0.25 정도 다시 한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약간 시장이 좀 부담이 되면서 역시 증권주들이 오늘 좀 안 좋았었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5에서 27일까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일단 다음 달에 있을 연준 회의,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언지를 줄지 이런 부분들 좀 시장이 기다리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이 좀 뉘앙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파월 같은 경우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꾸준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인하를 하겠지만 계속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꾸준히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릴 것 같은 뉘앙스를 전해주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인 이유가 어제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75bp 다음 달 인상 선호한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기술주들이라든지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영향을 받으면서 같은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미국의 지난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됐던 7월달 이제 CPI하고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된 8월달 CPI를 고려해 본다라면은 사실 7월달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가솔린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였고 7월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임대료 이 부분도 조금 미국 시장에서 좀 좋아졌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은 8월달 이제 CPI 같은 경우가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8월달 CPI도 미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영향을 주면서 이제 9월달에 연준의 발표, 이제 금리 발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에 뭐 0.5 얘기까지 나오다가 다시 또 지금 0.75 선호하네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빠진 모습인데요. 지금 CPI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9월달 0.5도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이 지금 난리죠.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요번 달 말부터 뭐 한 3일간 가스 공급 끊는다 이러면서 좀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막 폭우가 쏟아지긴 하는데 지금 중국이랑 유럽 쪽은 가물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라인강 수위도 뭐 30cm대 갔다가 지금 뭐 95cm대까지 올라왔다고는 하는데요. 중국도 지금 너무 가물어가지고 스촨성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공장도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장 가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기 때문에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각국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런 글로벌적으로 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가뜩이나 커진 상태에서 뭐 영국 물가가 뭐 10%도 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유럽도 지금 거의 한 9% 가까이 정도 CPI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인데 거기에 또 이제 가뭄까지 또 겹치고 가스 공급이 또 줄어들거나 끊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다 보니까 유럽이 상당히 좀 위기고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나중에 미국의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중국처럼 이렇게 돈을 막 풀기도 한단 말이죠. 중국은 미국이랑 또 약간 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대만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굴기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중국은 내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막 돈을 퍼붓고 있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난리가 나고 또 어느 한쪽은 또 돈을 막 풀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뭐 글로벌 경기 다 판단하겠지만 뭐 본인들 우선인 나라다 보니까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이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거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수혜를 본다 이런 뉘앙스죠. 특히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좀 안정되게 쓰기 위해서 가격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최근에 보시면 뭐 수소나 원전이나 태양광, 뭐 풍력 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또 배터리 쪽에서는 뭐 폐배터리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근데 뭐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원전이랑 폐배터리 정도가 좀 견조했던 것 같아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좀 변동성이 있었고 풍력도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원전은 뭐 잘 견뎌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폐배터리 이런 쪽도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 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뭐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봐주고 있는데 셀보다는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강세인데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중국에서 소재를 수입하는 그런 비중이 뭐 상대적으로 그 회사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이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들이 좀 안 좋죠.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은 소재들을 거의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7, 80% 이상 수입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구간인데요. 뭐 그거에 반해서 상관없는 뭐 음극재 일부, 그다음에 뭐 첨가재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뭐 분리막도 그랬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산 제품을 어느 정도 함유한 뭐 예전에 제가 보니까 2023년인가 4년인가까지는 뭐 한 60, 70% 이상 그 뒤부터는 뭐 한 1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보조금
못 받는다고 빨리 이제 지금 미국의 EV 공장 짓는 걸 가속화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 미국만을 위한 법을 계속 만들어서 미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법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향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위한 법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조금 부담이고요. 그래서 결국 다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기업들이 어느 정도 미국발 그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또 다시 한번 본다라면 그 안에서 확실히 수혜받고 확실히 실적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나중에 좀 재편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좀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주들이 뭐 약했다. 그나마 조금 강했던 게 이제 엔터주들, 이제 걸그룹들, 블랙핑크 뭐 인기 얻으면서 뭐 1억 뷰라던가요?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주가가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나중에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엔터주들이 장 후반부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좀 강했었고 반도체는 일부 종목들 좀 강했었고요. 바이오도 또 일부 종목 좀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대체로 좀 약했던 흐름이었었고 자동차가 오늘 환율이 좀 급등하면서 조금 강했었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다시 또 약해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일부 개별 바이오주하고 일부 다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나마 뭐 주도주 섹터 내에서는 배터리, 폐배터리 쪽들이 조금 강했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서는 원전이 조금 그나마 버텼었다. 요 정도가 오늘 시장의 좀 흐름이겠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약했다. 미국에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플랫폼 주식들, 뭐 카카오 네이버 좀 약한 모습 보여줬고요. 지난주에 뭐 물량 풀렸던 뭐 카카오뱅크도 좀 약한 모습, 그다음에 뭐 카카오페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약했을까? 뭐 삼바도 좀 많이 약했었던 것 같고요. 셀트리온 초반에 조금 버텼었던 모습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나마 좀 약간 실적 이슈라든지 뭐 기본적인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좀 버티고 주도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들,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겠든 수급이 좀 잡고 있는 쪽들은 조금 견조했었다라는 상황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저희는 외국인이 주식 팔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외국인이 주식을 오늘 팔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도 지금 1190억 정도 산 거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4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좀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다 매다 꽂아가지고 기관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종목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550선에 가면 저항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2,550을 넘어가더라도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덜어내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8월 중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는 말씀도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드려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시황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느낌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신용이 지금 19조 4천억대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살짝 부담이 되고요. 예탁금은 뭐 55조 2천억대. 크게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용 는 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이 팔지 않았다라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기관이 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들 거의 대부분 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오른 것들도 대부분 프로그램이 좀 많았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시장 좀 부담이 있지만 외국인 매도보다는 기관 매도가 오늘 시장 하락의 좀 주범이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발 금리 인상 공포, 또 국내도 요번에 금리 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저거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물가 얘기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네. 이게 수출 실적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벌써 8월 달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인데, 지금 보시면 102억 불 정도 적자잖아요. 그죠? 계속 적자 폭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연말까지 가면 꽤 늘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환율 급등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늘고 있지만 수출보다 참 수입이 참 많이 늘고 있는 모습 여기 보이시죠? 그죠?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늘기는 했지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늘었다라는 점.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수출과 수입 이 부분에서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지금 102억 불 이번 달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당연히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 수입할 때 비용 발생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때도 뭐 당연히 좀 환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뭐 이득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보다는 그 환율 효과에 있어서 충분히 수입 쪽에서 부담을 받게 된다는 점. 물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환율까지 올랐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조금 완화가 될지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는 뭐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만 뭐 IMF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달러 강세는 다음 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0.75 올릴 것에 대한 기대치도 다시 또 올라가는 부분,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입에서 이제 균형이 안 잡혀 있는 부분들이 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 강세는 어쩔 수가 없죠.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다음 달에 0.75 올리면 거기가 일단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랄까요? 피크?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이라니까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피크,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승을 시키더라도 조금씩 완화적인 흐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5를 올린다 그러면 뭐 다소 좀 안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따라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스텝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장은 지난번에 0.75를 예상하다 0.5를 예상하면서 올라왔는데 다시 또 0.75 얘기가 나오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수출입 통계 나오면서 시장에 또 한 번 더 불을 지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계속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하락 추세선 지금 상단 부근에 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추세선 상단 부근에 와 있고요. 이 상단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분명히 제가 차트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550 전후로 해서 분명히 막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정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조정폭은 개인적으로는 맥시멈 오면 한 2400선 전후, 만약에 시장이 살짝 조정으로 끝난다라면 2450선대는 잘 유지해 주면서 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지수가 2457까지 갔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2457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좀 갭이 여기도 좀 남아 있습니다. 상승할 때 여기도 좀 갭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화끈하게 왔다 가려면 2400을 전후해서 한번 다운을 주고 그 다음에 확 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여기서 조금 박스권 좁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 박스라고 한다라면은 뭐 2400은 한 20 정도에서 뭐 2,5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좁은 박스를 그리면서 여기 60에선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하락하고 있는 60에선 좀 돌아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60에선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는 60에선은 지지력이 없다.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들은 지지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이평선들은 저항이지만 뚫어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이평선들은 밑으로 빠지더라도 빨리 복구가 되는 그런 스타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에서 우상향 중이고요. 약 한 2480선에 있습니다. 제가 2500이 깨지면 2480선 정도가 1차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오늘 깨졌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2480선을 강하게 재돌파해주면서 2500선 돌파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게 그림으로 보면 좀 아름다우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지금 2270대부터 255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2400선 전후하는 조정까지는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만은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빠르고 좀 강하게 갔다 오는 게 좋은데 그렇게 갔다 오지 않으려면 61선 위에서 계속 좀 약간 버벅대는 흐름 속에서 등락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61선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나서 바로 이제 꺾어주는 흐름. 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가장 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 아니라 하락 추세선, 그죠? 하락 추세선, 여기 하락 추세선에 막혀서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하락 추세선 위로 올라가려면 2,500선 위로 빨리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좀 더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뭐 유튜브 많이 다른 분들도 그렇고 경제TV 나오시는 분들도 다 요번에 2,600까지 갈 거야. 뭐 심지어는 2,800도 간다고 S모 증권에서는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9월달까지. 뭐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조정이냐 약세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냐라고 답을 달라고 하신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좀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역시 주식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또 여기 모르겠어요. 약세장이라면은 다시 지난번에 찍었던 2270을 깨고 내려가면 그거는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거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박스 안에서 좀 눈치를 보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2400이 강하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종가로, 그리고 거기서 뭐 매물이 실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막 투척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하단에서 올라온 부분의 한 중간 정도까지의 조정이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세장에 대한 또 하락 추세로의 쾌기로에 대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여기서 좀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지금의 조정을 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어느 정도 저항대가 오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그 종목을 다시 내려와서 지지가 잘 되면 다시 더 대사놓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뭐 물론 기회 비용을 잃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매매 수수료가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신다라면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2,550선의 1차적인 저항이 아니라 뭐 마지막 저항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서 슈팅 가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뭐 2,600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넘어가면 더 좋겠죠. 뭐 종목들이 잘 가는데 뭐 나쁠 리는 없고 하락하는 시장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번 봐드릴게요. 코스닥은 제가 이것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830선까지가 목표다. 거기 저항이다. 이것도 이 시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바닥 2270에서 올라올 때도 저는 처음부터 2550선이 맥시라고 그때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은 830선 정도 전후가 저항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딱 여기 와서 저항을 받았고요.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 역시 막혀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넘나들고 있지만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코스닥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700선. 오늘 종가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780선. 700선 가면 아주 기절할 뻔했네요. 780선. 네, 780선 정도가 1차적인 좀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고 지수 관련 대응하실 분들은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780선 전후로 해서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수급 변화 있다라면은 역시 조금 다시 또 꺾어서 돌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780선 이탈하면 여기 750선 부근에서 기다려서 저점 매수한다라는 전략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750 올라면 좀 많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이 780선에서의 지지력, 그 다음에 리바운딩 보시고 다시 800선 넘는지 확인하신다라면은 추세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830선 정도는 저항대다. 나중에 여기서 틀어가지고 올라가면은 여기 갭 메꾸는 상단 쪽 860선 정도 단기 최대 목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뭐 다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 이어졌는데요. 나스닥과 다우는 사실은 추세로만 따진다라면 하락 추세는 조금 벗어났고요. 하락 추세는 벗어난 상태 속에서 주가가 조정인데 조정 폭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 깊이에 따라서는 뭐 빨리 찍고 올라오면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봐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60일선이 바닥에서 좀 터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려가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잭슨홀 미팅 금통위 얘기도 초반에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금통위는 0.25 올릴 가능성 상당히 높죠. 여태까지 계속 0.5씩 막 올려오면서 빅스텝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안 올리면 또 미국이랑 또 벌어지니까 일단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 분명히 뭐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죠. CPI가 7월 달은 약하게 나왔고 8월 달 것도 분명히 약하게 나올 거다. 그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9월 달 FOMC 연준을 뭐랄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각종 보조적인 경제 지표들이 뉘앙스를 주는데 그 지표에서 많이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CPI 자체는 분명히 좀 낮아지는 수준이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에너지. 에너지로 인해서 또 모든 사건이 터지고 있고 러시아가 그 난리를 피우면서 전쟁을 일으켜도 이 에너지를 틀켜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핵을 쥐고 있는 북한과 에너지를 쥐고 있는 러시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누가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위협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더 공포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또 유럽이 특히 더 지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연준 회의 때까지 또 이번 잭슨홀 미팅 그 전까지 여러 가지 변수, 지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판단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보여주는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낮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짜놓고 좀 지켜보신다라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전 섹터가 고르게 빠졌기 때문에 지수 빠진 것보다는 나한테 데미지가 적었다. 오히려 지난번에 2270까지 갈 때는 지수 빠진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있었다라면은 이번에는 지수 빠진 것보다는 섹터별로 고르게 뭐 1%, 2%씩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뭐 혼자서 뭐 15% 빠지고 막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조금 분산됐었다 뭐 이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시장의 변화, 조정폭보다 종목 자체가 좀 잘 견딘다라는 뉘앙스 느낌 이런 부분들로 조금 바꿔서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종목들, 시장의 주도력을 보였던 종목들을 조금 보면서 판단을 조금 해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뭐 유가가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감소하면서 이제 뭐 정유주들 좀 강한 흐름을 보였죠. 아까 제가 기사 봤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뭐 유럽으로 따지면 춥게 살고 뭐 빵을 얻을래 아니면 빵을 포기하고 따뜻하게 살래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름으로 만약에 천연가스 지금 가격을 환산한다라면은 배럴당 400불이 넘는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유가 90불대인데도 난리였는데 천연가스는 기름으로 환산했을 때 배럴당 400불이 넘는 수준이라니까 어느 정도 가스 가격이 높은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들여오는 거랑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다 다르잖아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유럽의 또 최근에도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에너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담들로 인해서 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고공행진하고 특히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한전 같은 경우가 더 부담이 더 많이 커지면서 주가가 다시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쪽,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그 다음에 뭐 배터리, 폐배터리 뭐 이런 쪽들과 연결되어 있는 특히 이제 전력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력선 쪽이 좋아요. 이쪽은 나중에 인프라 투자에도 붙을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내면 잘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 섹터주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하시면서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섹터가 밀리는가 안 밀리는가 이걸로 시장이 약세장인가 조정장인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나중에 지수 리바운딩 할 때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지만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 좀 요새 뭐 배터리 얘기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소재주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리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뭐 흑연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소재주들이 워낙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 또 이제 미국에 뭐 팔게 될 때 내지는 생산해서 뭐 사실 뭐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는 뭐 유럽에 팔면 되죠. 뭐 근데 뭐 CATL 같은 경우도 유럽에다 또 공장 막 짓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도 지금 나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유럽도 지금 뭐 원전 다시 구동 연수 늘리고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또 탄소 제로로 가는 정책들이 약간 희미해지는 상황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게 유럽산이나 뭐 한국산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미국산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불만이 많은 상태인데요. 뭐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어디더라? 니켈 수출하는데 관세 매긴다는 얘기 어느 나라던데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니켈 가격 올라갈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양극재 업체들이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중국산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거기서 제품을 만들 때 소재 회사들도 다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배터리 공장 옆으로. 근데 과연 그 소재들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든데 뭔가 미국에서 다른 뭐 대안책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너무 이렇게 공포감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는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리 미국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니 그 보조금 자체도 뭐 1,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원안을 봤을 때 한 내년까지는 한 몇십 퍼센트, 60%, 70% 이런 쪽까지는 용인을 좀 해주고 뭐 내후년부터는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치적인 부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좀 주도적인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 얘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최근에 수소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전력선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되게 강조를 해드리고 갔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지금 하지만 일단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여기 뚫어서 이 상단까지 가는 거 목표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원전은 일단 잘 버텼었고요. 지금 추세라면 여기서 돌파되면은 여기까지 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 좀 보유하시는 전략과 24,000원 1차적인 좀 목표, 뭐 최대는 한 25,000원 정도까지도 보시는데요. 일단 60일선이 우상향으로 살짝 돌기 시작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일단 20일선 골든 크로스 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회라고도 보실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도 지금 사모펀드나 투신권들 외국인들이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연계금은 샀다 팔았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급이 일단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느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같이 원전으로 말씀드린 게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도 제가 생각할 땐 조정 들어오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월에 뭐 네옴시티 얘기하러 빈살만이 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중동에 가장 오리엔트 되어 있고요. 일단 또 원전도 얘네 지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늘도 양봉으로 올라가다가 시장 때문에 밀려서 빠졌고 여기 갭이 살짝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시장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현대건설은 좀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뉴스만 본다라면 건설사들 힘들다, 시멘트 가격 올라서 레미콘을 공급을 못 받아서 올스톱이네. 오늘도 또 기사 많이 나왔었습니다. 건설은 국내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형이 안 좋은 거죠. 현대건설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관련해서 또 할 수 있고 또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들은 중동 쪽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지금 60일선 우상향 턴인 되기 시작했고요. 21선 이미 골든 크로스 나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서 혹여라도 44,000원이 깨지거나 뭐 그 언저리라면은 접근에 가장 좀 확실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찍었던 저점에 45,000원 잘 유지가 되면서 위로 치고 나가면 여기에 그어드렸던 5만 원 1차적으로 한번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도 마찬가지죠. 기관이 엄청 사고 있죠.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샀죠. 이 부분 봤을 때 기관이 현대건설은 리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많이 좀 봐드리려고 해요. 계속 훑어드리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전력선 얘기도 해드렸죠. 그때도 LS전선 이거 아니다. 이것도 좀 약간 주가 바닥이긴 한데 LS전선 아시아 요것만 좀 케이블 중에서 좀 못 가긴 했더라고요. 이건 좀 가격적인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려고 한 게 이게 아니죠. LS 일렉트릭이죠. 네, LS 일렉트릭도 지금 60일선 우상향 중, 21선 우상향 중 내려오면 역시 이 종목도 모아간다라는 생각, 60일선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3,000원대 후반, 54,000원 정도까지 지지선 생각해서 이 종목도 계속 모아나가시는 전략, LS 일렉트릭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상당히 제일 강하죠. 일단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우상향 추세 계속 유지되면서 이평선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평선이 이게 풀린 다음에 좀 조정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이평선이 풀렸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직전 고점대까지 지금 다 왔거든요. 넘어섰죠. 지금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 간다라면은 아마 한 요 정도? 32,000원 정도? 네, 요 정도까지 일단 슈팅 갔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그 부분 챙겨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넘어서서 제가 말씀드린 32,000원 슈팅까지 넘어서면은 아마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올려서 한번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일렉트릭 뭐 전체적으로 뭐 수급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조금 리딩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계좌로 좀 거래하는데 이 종목도 거래가 좀 많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전력선 쪽에서 봐드렸던 종목이고, 예전에 뭐 재룡전기 이런 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풍력, 두산 퓨어셀도 많이 올라왔었죠. 이 종목도 지금 조정 받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 많이 받았는데요. 그동안 쫙 사들어갔던 사모펀드랑 투시는 쭉 팔아버렸네요. 연기금도 그동안 쭉 사다가 팔았는데 사실 여기 매수한 거에 비하면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수급 좋은 편입니다. 계속 매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하반기 내년 실적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뭐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 뭐 삼강 M&T나 뭐 CS 윈드 이런 것들도 계속 잘 가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여기 거래 붙이면서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21선 부분까지 혹시 내려온다면은 좀 트레이딩 기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한 35,000원대 정도 설정해서 저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때문에 뭐 빠지게 된다라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뭐 지금 정확하게 단어는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두산 퓨어셀은 34,000원 정도 최대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엄청 많이 간 삼강 M&T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도 조정을 거의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수주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계좌로 집중적으로 가져가서 움직이죠. 기관은 좀 손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강 M&T도 외국인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외국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쇼커버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고점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찍었던 고점 있죠? 34,750원.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피크 느낌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요 3만 원 부근에서도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시 가기 위해서는 3만 원 강하게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삼강 M&T 보유하신 분들은 3만 원 강하게 뚫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 이격 조정에 조금 대비하시는 전략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최근에 좀 많이 갔었죠. 오, 맞아요. 저 뭐죠? 요새 2차 전지 중에서 대장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오늘 보시면 일지머티리얼즈가 롯데나 뭐나 이게 다 냈잖아요. 그랬는데도 오히려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계속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지난번에 매각설이 나왔던 거고요. LNF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지나면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면 모르겠지만 일진머티리얼즈처럼 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은 결국은 대기업이 돈을 질러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은 나중에 다 대기업 쪽으로 이렇게 편제되거나 대기업이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뭐 자금력에 있어서는 뭐 포스코 따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수주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술력은 살짝 떨어지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슈팅 간다라면 17만 원 한번 넘어가는 슈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포스코 케미칼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지지선 그때 그려드렸죠. 추세상으로는 지지선 그려드렸으니까 이 지지선이라는 게 오면 매수할 자리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14만 원대 들어온다라면은 거래 없이 빠진다라면 땡큐. 하지만 17만 원대까지 시세 내놓고 14만 원대 들어오면 그 다음은 박스권 흐름이거나 조정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잘 연결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 15만 5천 원 정도 지지선을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펫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두 종목이죠. 코스모하하. 지금 펫배터리 관련주가 성일하이텍, 코스모하하,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세비캠인가요? 뭐 새로 들어온 거 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코스모화학은 추세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역시 우상향인데 역시 다시 또 추세선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그어지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서 추세를 타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약간 잘못 그렸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추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은 높여가고 저점은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이 저점에 하단 추세선 그어놓고 이 나중에 조정 시에 이 하단 추세선에 오면 매수고 이 하단 추세선이 이탈되면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코스모 화학은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급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샀다가 좀 팔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도 팔다가 다시 사는 상태, 개인들이 샀다가 파는 상태. 수급은 조금 약간 조금 비틀어지기 시작한 건 느낌은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번 올라오면 뭔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가 사실 자회사들이 좋은 데가 많잖아요. 에코프로 CNG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등. 에코프로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펫배터리 쪽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다 저항대 그어드린 거예요. 12만 원이 저항이에요. 에코프로. 이 12만 원 강하게 돌파 안착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하단으로 내려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면서 내려온다라면은 10만 원 정도 최대 지지선 놓고 중간에서 한 10만 4, 5천 원 정도에서의 강한 지지력 확인된다라면은 분할 접근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좀 그래도 받쳐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모펀드가 계속 좀 매도하고 있어서 살짝 찜찜한데요. 투신권하고 외국인 수급은 살짝 있는 편입니다. 산 거보다는 판 게 좀 적으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 변동성을 좀 활용하셔야 되겠는데 하방으로는 한 10만 4, 5천 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신규 매수도 그 부분에서의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겠다. 에코프로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쪽 애들을 좀 봐드렸고 성일하이텍은 신규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피크가 났죠. 고점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이날 좀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앞으로 성일하이텍은 오늘 아침에 고점 98,500원 여기 살짝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저항대가 아니죠. 죄송해요. 종가네요. 실수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대 안착하면 더 좋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마지노선은 95,000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 95,000원이 깨지는지 보유하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9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고 내려가면 다시 또 한 9만 원 수준에서의 지지력 확인하고 재접근하는 전략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수준에서는 10만 원 재돌파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지선은 한 96,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왜 나왔냐 하면은 지금 제가 그어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이 양봉이 한 중간 정도 되죠. 이날 음봉의 시가 정도 되고 있으면 시가죠. 여기 이제 종가죠. 종가가 되고 있고 여기 고점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만 한 6천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고 이제 9만 6천 원, 5천 원 정도 뭐 지지선으로 놓고 성일하이텍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10만 원 강하게 거래 실리면서 넘어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직전 고점 여기 10만 6천 원대가 단기적으로는 좀 피크 고점대인데 여기를 어떤 거래량으로 좀 넘어주는지가 향후에 조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기금은 좀 관망세고요. 투신이 조금 샀는데 사모펀드들의 매도는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외국인은 뭐 사고 팔고 하는데 어저께 많이 매도한 게 외국인이네요. 보니까 저 음봉의 정체가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다시 재매수했다라는 점 일단 긍정적이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지금 상황에서는 9만 한 5천 원 정도가 일단은 최대 지지선인데 중간 지지선 9만 6천 원대 한 초중반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차 전지 페페토리까지 한번 좀 봐드렸고요.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의 좀 느낌 있는 종목 네, 송원산업이 화학주들 중에서는 최근에 뭐 라인강 때문에 바스프가 좀 영업을 조금 가동률을 좀 줄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살짝 바닥 잡아가는 느낌 살짝 있는 모습이고 수급 보시면 이제 사모펀드랑 연기금이랑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학주들 중에서 요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한 18,500원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21,000원 정도 에다가 좀 저항대 만들었고 박스잖아요. 요거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60일선이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지만 뭐 뭔가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가면은 한 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다만 이렇게 그어드린 이 빨간 선이 박스다. 이 박스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유하신 분이라든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쁠 것도 없었는데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왔죠. 영업무역 조정이 많이 들어왔고 환세실업이라든지 필라홀딩스는 좀 버티는 모습. 필라홀딩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빠지긴 했는데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엔터주들이 강했어요. YG 엔터죠. 네, 일단 블랙핑크 인기 때문에 올라는 왔습니다. 바닥에서.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윗꼬리가 좀 생겨버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고 고점이 매일매일 낮아지는 종목들은 이 새롭게 고점을 한번 돌파해줘야 되기 때문에 YG엔터 혹시 뭐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61,000원 요 부분에 좀 강한 저항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60일선 터닝하고 있는 상태에서 20일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 57,000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시고요. 이 60일선이 와서 받아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 일단 20일선을 처음에 지지선으로 활용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 60일선은 좀 안전판이다 생각하시는데 좀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20일선 단기 지지선 놓고 YG엔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대는 뭐 61,000원 정도 다시 재돌파하는지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엔터테인먼트 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공연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뭐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최근에 뉴진스인가요? 뉴진스도 뭐 인기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소녀시대도 또 다시 돌아왔죠. SM의 소녀시대도 다시 좀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또 그룹 또 특히 걸그룹 이런 쪽에 지금 힘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그룹들의 인기 좀 고려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도 좀 단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찍었던 고점을 다시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조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초강력으로 가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경기라든지 환율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뭐 일편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게임주들도 환율이나 뭐 경기 영향을 많이 안 받습니다. 최근에 뭐 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신작이 기다리고 있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또 신작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펄어비스는 조금 내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에서는 좀 경지되는 모습. 그래서 신작이 이번 올해 안에 좀 가까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왜냐면 게임주도 그렇고 뭐 콘텐츠주들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종목들이고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뭐 카카오뱅크 페이 뭐 난리가 한번 났었죠. 뭐
보호에서 풀린 물량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무슨 송금하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융이어서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난리가 났었었는데, 뭐 카카오도 뭐 모빌리티 뭐 매각을 뭐 이제 뭐 일단 좀 미루는 뉘앙스의 뭐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고 미국 때문에 많이 빠졌죠. 100% 금리 때문에 성장주들, 기술주들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본다라면은 요번 뭐 9월달 금리 인상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연말에 어느 정도 한계점의 금리를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는 낙폭과대 뭐 기술주, 성장주들한테도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보면은 성장주들, 특히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9월 달에 또 학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보시면 바이오 주식들도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는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들은 9월 달 금리 인상까지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을 것이다.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주도주의 향방을 좀 봐야 되겠다. 주도주란 어떤 것이냐?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인 에너지 관련이다. 에너지 관련 중에서도 뭐냐? 그러면 뭐 햇볕떨이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흐름 보시면 좋겠지만, 하여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순환매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기술적인 대응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오늘 자동차가 좀 버텼죠. 그동안 뭐 보조금 때문에 최악이었었는데 오히려 좀 조정은 받긴 했습니다만, 만도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현대차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고객사 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도의 조정을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다 이렇게 박스권 저항 때 다 줄 그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방으로 지금 이제 60일선이 살짝 우상향 터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도 52,000원대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 저항대는 뭐 57,000원 부근에 생겼습니다만은 뚫으면은 여기 67,000원 부근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만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이 꾸준히 좀 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매도가 그동안 좀 많았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환매수가 최근에 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커 뭐 오늘 뭐 풍원정밀인가? 그것도 엄청 급등했죠. 상한가 아까 가는 것까지 제가 봤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별거 없는데 하반기에 뭐 신제품 나온다는 얘기죠. 신제품이 아니라 수주 받고 뭐 카메라인가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 얘네 거가 좀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리포트도 물론 나왔지만 그게 상한가까지 갈 소린가 싶을 정도인데, 요새는 그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정말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종목들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올라왔었죠. 제가 로봇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섹터인데요.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올라왔다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조정폭을 잘 활용해 보세요. 뭐 로보티즈도 되겠고 뭐 유일 로보틱스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LG 전자랑 연결해서 보면은 로보티즈가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역시 60에서 우상향 터닝 되어 있고 20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변동성을 활용해서 혹시 2,000원 아래권으로 내려온다라면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나쁘지는 않겠다. 특히 뭐 LG전자, KT 뭐 서비스 로봇 관련한 이슈에서는 뭐 가장 수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많이 가서 시세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산업용에서는 뭐 유일 로보틱스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LG전자도 지금 10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장 부분 생각하면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가 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어드린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중단부 깨졌다가 올라와서 다시 중단부 위에 있습니다. 이 중단부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LG전자도 긍정적인 면 좀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60일선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20일선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더 주가 올라가 주거나 여기서 횡보하면 이거 터닝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지금 시점에서는 95,000원 정도 강한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로는 조금 뭐 힘들겠지만 최근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투신권이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좀 기쁘죠.
최근에는 오히려 종목들이 뭐라도 좀 수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 삼성전기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있어요. 사실 이거 21선이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있는 61선에 맞닥뜨리면서 좀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궁극적으로 1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뭔가 변화의 시도가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FCBGA 이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애플과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이슈가 아직 뭐 불확실하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이렇게 제가 추세선 그때 그어드린 거 있죠? 추세선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한 13만 원 정도 계속 좀 지지선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삼성전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 제일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시면서 불편한 게 LG이노텍이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 무슨 수율이 좀 안 나오는 문제 얘기도 있었고, 뭐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출시하면은 뭐 생각보다는 뭐 잘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 전기가 부족해서 테슬라랑 애플이 공장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다 같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해서 조정은 있습니다만 지지선이 확실하죠.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32만 원대 중반 정도, 32만 원대 중반 정도 마지노선 그으세요. 이거 깨면은 많이 빠진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LG이노텍도 32만 5천 원이 깨지면 더 많이 빠질 테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30만 원 초반에서 받는다 생각하시고, LG이노텍도 32만 5천 원, 6천 원 요 사이에 강한 지지력 꼭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반등할 때마다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지 고점을 높여가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이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스타일인데, 이 내려오는 고점을 다음번에 돌파해 주느냐가 돌파해 주느냐가 관건인데요. 다음번 LG이노텍 올라갔을 때 35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이 되면서 양봉 나와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 꼭 보유하신 분들 체크하세요. 지금 고점 계속 내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고점은 계속 내려오는데 저점은 일정하잖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잡으면 확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의 눈을 뜨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32만 5천 원 부분 강력한 여기 지지선 그어드린 부분 나중에 시장 조정 시에도 잘 지켜지는지 꼭 보시고, 이거 이탈될 때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30만 원 전후로 해서 지지선이 확실히 나온다라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뭐 힘든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많이 워낙 가지고 계시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카카오도 제가 지난번에도 크게 빠질 룸은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바닥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태라면은 자회사들 실적 이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카카오톡 송금하기는 뭐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고, 지금 상태라면 여기 그어드린 선 보이시죠? 지지선 한 7만 원 정도 거기가 맥시멈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살짝 한번 매수 한번 해본다면 7만 2천 원 부근 되겠습니다. 7만 2천 원 부근에서의 뭐 강한 수급과 지지력이 있다라면 긍정적인데요. 일단 지금 사모펀드와 투신들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조금 어제까지 팔다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조금 안 팔았네요. 이 부분이 일단 좀 긍정적이라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도 7만 2천 원 부분이 최대 지지선이다 생각해 보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3, 4만 원 정도가 맥스, 여기 23만 원이 맥스잖아요. 여기 맥스 지지선 보시고, 오늘도 아래 꼬리 달렸기 때문에 뭐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24만 원 정도의 1차적인 지지선 설정해 놓고,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 다시 올라타는지 보세요. 이 추세선 그어드린 거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61선 정도가 약간 플랫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랫해져 있는 61선은 적어도 25만 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지만 다시 복구가 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네이버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세선 이제 돌파하다 말고 다시 밀려 들어오니까 다시 좀 돌파해서 시도한 다음에 방향 전환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다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주가 자체는 바닥인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들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주가 자체는 지금 60일선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얼마나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주느냐가 향후의 관건인데요. 20일선도 반등하다 말고 지금 꺾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뭔가 큰 변화가 시도되려면 10만 3천 원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서 막혔었잖아요. 이 10만 3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 실어줘야지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당분간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10만 3천 원에서 뭐 여기 9만 원대 초반 오르내리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흐름을 탈피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 찍고 반등했을 때 10만 원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흐름은 다시 10만 원이라 보다 중간에 뭐 초점 맞춰준다면 9만 8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만 8천 원만 강하게 뚫어줘도 뭔가 좀 변화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이닉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워낙 다들 반도체, 안도체 난리치고 뭐 미국에 있는 업체들 가이던스 조정하는 업체들 생기다 보니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도 수급만 놓고 보면 어제 오늘 외국인이 좀 사줬죠. 연기금을 계속 팔고 있지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고 쇼커버 정도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도 방향 전환의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자라면은 뭐 조정 시에 한번 기회를 삼아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워낙 뭐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최근에 SK도 흐름 괜찮고요. 뭐 오늘 많이 올랐던 뭐 SOL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가 흐름을 떠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매수해도 되나라고 점심에 라이브 때 상담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하나 봐드릴게요. 지금 뭐 유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죠. 오늘은 뭐 사료 관련주들도 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좀 세력형으로 이렇게 좀 테마주들 좀 많이 올라오는데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뭐 가스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가스공사 지금 60일선 아직도 하락하고 있고 20일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20일선, 60일선을 지금 뚫고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터닝시켜 주냐가 관건인데요. 뭐 개인 눈에 보이는 저항대가 다 가스공사는 보이시죠? 이렇게 아무리 봐도 박스잖아요. 지금 이 두 개 큰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신다라면 이 박스 중단부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박스 중단부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일단은 박스 중단부 넘어서면서 거래 붙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다라면은 뭐 일단은 저는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지 여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한 39,000원 정도 네,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유하시고요. 뭐 혹여라도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4만 원 언더권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사볼 수 있겠다. 근데 4만 원 언더권으로 내려올 때 뉴스가 중요하겠죠. 뭐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락했네. 아니면 러시아 전쟁이 끝났네. 뭐 이러면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잘 유지되는 상태 속에서 시장 변동성 때문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급락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올겨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수급에서는 뭔가 큰 방점을 찍는 것들은 안 보이는데 연기금이나 투신 보험권들이 좀 들락거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매수해도 되다 보다는 뭐 매수하면 손절선을 확실히 좀 정해놓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뭐 슈팅 정도까지 노려보면은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뭐 로보도 오늘 무슨 교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는데요. 뭐 워낙 좀 바닥에 있다가 움직임이 있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로봇 관련주로 오히려 좀 보신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RS 오토메이션, 뭐 그다음에 로보스타도 있고요. 그 다음에 UL 로보텍스도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그런 선에서 조금 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워낙 오늘 안 좋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 계실 것 같거나 아니면 계속 관심 있으셨던 것 같은 종목 위주로 한번 쫙 훑어봐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뭔가 좀 관심주를 드리려고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관심주가 뭐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번부터 계속 드렸었고 그 종목들을 계속 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만도 같은 경우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필라홀딩스도 워낙 주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하겠다. 그 외에 뭐 소비주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항공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호흡으로는 조금 어려운 sek터니까 그쪽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일단 그래도 항공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환율이 지금 살짝 부담이긴 합니다만은 항공주는 조정 오면은 모아간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대한항공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조정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최근에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 안에서의 조정을 활용해서 좀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거를 단기적으로 좀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 지수는 2450선의 지지선 두시고 2500선 재회복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봐주시고 환율 오늘 뭐 급전 직상했지만 조금 안정세 찾는지 여부 이번 주에 계속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번 주 금통위 뭐 잭슨홀 미팅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서두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종목 뭐 시장의 주도력을 잃던 종목이 시장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졌을 때 그걸 좀 잘 트레이딩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전략이 지금은 맞겠다. 그래서 그 주도주가 살아난다라면 땡큐고 시장이 무너지면 주도주가 그래도 가장 늦게 무너지기 때문에 팔기를 분명히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트레이딩 키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성장주 기술주들은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좀 극에 달했을 때가 주가가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2450 지지, 2500 돌파 여부 반드시 좀 체크해서 지수 관련주들 하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보다 오버슈팅 돼 있는 종목은 지수 쪽으로, 지수보다 언더슈팅 돼 있는 종목은 다시 지수 쪽으로. 근데 지금 지수가 좀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또 밸런스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그 위주로 해서 계속 시장 플레이 하신다라면은 뭐 시장에서 크게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뭐 이런 쪽에 경제 지표의 방향성 한 번 더 점검하고 뭐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조정을 이번에는 주도주 쪽에서 접근한다라면은 조정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 2450선에 지지선 긋고 혹여라도 2400선 정도까지 오면은 거기는 조금 한번 트레이딩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시장의 움직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를 잘 지혜롭게 지내신다라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270대부터 예상을 해드렸죠. 2550 정도까지다. 거기서 다시 한번 8월 달에는 조정 온다. 말씀드린 거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제일 앞쪽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뭐 거기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시장 상황 분석한 거 좀 더 잘 읽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